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험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교과서 2개, 5과 6과가 시험 범위였고, 그 다음에 빠바, 부교재가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복화, 그리고 10문장 암기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였다라고 우리 크게 볼 수 있을 건데, 물론 듣기 같은 부수적인 게 있긴 하지만, 자, 이 시험 범위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 아니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도 사실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지문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받아본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는 어려웠죠. 자, 그러면은 대체 시험 범위 지문들은 어렵지 않은데 왜 우리가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어려움을 느꼈을까? 그러고 이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시험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인지학원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시험 분석을 해 두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들을 이제 뜯어 볼 건데, 자, 첫 번째 고난도 문항 디테일 1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우선은 객관식 문제 22번 하고 객관식 28번, 객관식 18번 이렇게 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영어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선택지 5개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고, 객관식 18번 같은 경우도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선택지가 이렇게 5개가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선택지가 다 이렇게 영어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걸 테고, 제목 자체는 조금씩 달라요. 22번 같은 경우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라고 나와 있고, 28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라고 이제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유형들을 이제 일치 불일치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치 불일치 유형 중에서 선택지가 한글로 나오면 난이도가 하가 돼요. 정말 쉬워지는데, 일치 불일치 유형을 이렇게 선택지를 영어로 제시를 하면 이제 오답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아마 이번에 시험지를 받고 어렵다라고 느꼈던 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대체? 뭐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선택지가 영어라서, 그리고 이 영어 문장들은 내가 처음 보는 문장들이라서, 그래서 처음 보는 문장을 내가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사실은 단순한데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 문장을 내가 올바르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처음 보는 문장이 너무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면 손을 못 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평소에 내가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럼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단어 많이 외워야죠. 구문학습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단어 열심히 알아둬서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내가 구문학습을 열심히 해서 처음 보는 문장이라도 문장의 구성이 보이고 해석이 잘 돼.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막 겁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난도 문항 디테일 1이라고 잡아둔 이렇게 세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얼마나 기초 공부를 탄탄하게 해 두었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난이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고난도 문항 디테일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주관식 7번. 주관식 7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음을 읽고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는 참가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보기의 단어를 배열하여 완성하시오. 그래요. 배열하여 이제 조언을 완성을 하래요.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17번 객관식입니다. 다음은 윗글 3 questions를 읽은 독자들의 감상평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2개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실 보면은 문제의 유형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도 아니고 내신에서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아닌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특히 이 주관식 7번 같은 경우는 참가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영작하시오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영작을 얼마나 잘하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작을 잘한다, 이 근원점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영작을 잘한다. 영작을 잘하려면 문장의 구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어, 동사, 뒤에 뭐 목적어 혹은 보어 이런 게 등장을 하는 어떤 문장의 구성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문장의 구성 원리와 더불어서 이 문장의 구성 원리에 해당하는 어법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영작을 하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우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작이 어렵다라고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식 7번 같은 경우는 아마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문장을 읽을 때 그냥 대충대충 해석을 하지 말고 이 문장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신경 쓰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냥 말을 막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장을 보고 여기가 주어고 요만큼은 이제 수식하는 부분이고 동사고, 근데 동사인데 뭐 능동으로 나왔네, 수동으로 나왔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영작 능력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객관식 17번도 한번 볼게요. 감상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새로운 유형이다,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치불일치 문제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일치불일치보다 선택지가 약간 좀 예쁘게 꾸며져 있고 선택지가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다 정도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독자들의 감상평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거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라는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난도 문항 디테일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관식 2번인데 빈칸 A,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E에서,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 더 제시가 됐어요. 혹은 어떤 덩어리가 제시가 됐어요. 여기서 찾아서 각각 한 단어씩 그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약문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출제자 선생님이 글을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약문은 뭐랄까요, 처음 보는 문장인 거죠. 처음 보는 문장. 물론 내용 자체는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문장 자체는 처음 보는 문장이다. 근데 그게 요약문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어쨌든 내가 채워야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자, 객관식 26번 같은 경우는 보기는 다음 글의 결론이래요. 자, 글의 결론이래요. 사실 결론이라고 하는 거랑 요약이라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두 문제의 공통점, 어쨌든 요약문을 만들어라. 요약문을 만들어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잘 채워서 요약문이 완성되게 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주관식 2번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이긴 한데 어법적 능력까지 같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채울 때 단어만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단어를 채우면서 그 단어를 어법적으로 어떻게 채워야 이게 틀리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야 어법적으로 적당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빈칸 추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게 되는 31, 2, 3, 4번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지문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빈칸을 딱 뚫어놓고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시험 범위를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를 한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냈다면 우리는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지문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빈칸을 뚫어놔도 나 이거 뭔지 알아 하고 바로 정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문장을 만들어 두고 새롭게 어떤 지문을, 새롭게 어떤 단락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 들어갈 빈칸을 채우시오 하면은, 빈칸 추론은 빈칸 추론인데 내가 이 내용에서 뭐가 들어갈지를 이미 알고 푸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여기서 빈칸을 뚫었다면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 선생님이 새롭게 만든 문장에서 빈칸을 채워라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 들어갈 말을 이미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야 빈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빈칸 추론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관식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빈칸을 채우면서 어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그대로 쓰시오라고 선생님께서 약간은 난이도를 낮춰주신 모습이 보여요. 일반적으로 어법상 적절한 형태로 쓰시오라고 하면은 오답률이 쭉 올라갔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갔겠죠. 다행이죠. 그대로 쓰시오라고 해서 오답률을 살짝 내리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의 빈칸 추론이 아닌 요약문과 빈칸 추론을 결합해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오답률을 조금 올리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해요. 앞서 언급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휘를 알고 있는 분량이 많아야 처음 보는 문장을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항 디테일 1, 2, 3에 거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명지고 시험 범위는 어렵지 않다.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낸다. 근데 어떻게 어렵게 낸다? 처음 보는 걸 자꾸 준다. 처음 보는 단어를 자꾸 제시해서 문제를 변형해서 내고, 처음 보는 문장을 자꾸 제시를 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지 학생의 능력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깔끔하게 결론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굉장히 명확해요.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시험 범위 단어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단어 열심히 외우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문장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자꾸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변형한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시험 공부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고3까지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고 점차 발전하는 모습으로 고3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험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